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말하기. 오늘은 효과적 발표를 위한 내용 구조화에 대한 측면을 갖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한테 이제 말하기에 대한 상담 혹은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하시는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나와요. 만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지적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대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경우도 꽤 많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의 어휘 능력 혹은 지식 수준을 그냥 오픈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지, 그 내용 설계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갖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략적인 측면인데요. 대상자에 따라 이 접근 방식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지식이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청자가 아는 지식이 있고 청자가 모르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대중을 향한 측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말하는 부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측면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요.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 대충 아는 지식,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지식, 모르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청자는 거의 다 대충 아는 지식,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 있어서 대충 알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각각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 상대의 지식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칭찬과 존중이라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수업 발표에서 이제 교수가 보통 이런 케이스가 좀 많죠. 하지만 일상에서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전략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 측면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을 해주면 더 좋겠죠. 본인도 아마 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요, 알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는 발언이라든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학, 제가 이제 교육학이 전공이니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그거 교육학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당신이 뭘 아는데 얼만큼의 전문가인 수준을 갖고 있다고 나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응대하는가? 그럼 나도 응대해주지.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제대로 된 근거와 방법으로서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왜 이게 바른지에 대한 측면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칭찬과 존중의 의미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측면에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동의와 공감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충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충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분명히 대충 알고 있으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무언가 잘못된 점을 공격하는 건 우선 토론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서로 공격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꼭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충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의 리액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발표 같은 거 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지라고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의 지식을 충분히 공감하는 리액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데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도 있긴 해요. 현실에서. 모르는데 끄덕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이제 눈을 맞춰 보면 좀 더 알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꾸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피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과의 이제 동의와 공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과정을 할 때 질문을 받으면 되게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금 전에 그러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 프레젠테이션이고 제 수업 발표인데 왜 상대에게 말하는 기회를 주어야 되나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을 혼자서 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발표를 하면 된다. 물론 그러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효과, 참여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충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동의와 공감 말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을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말한 부분에 대한 동의와 공감을 하는 방식이 또 다른 측면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들에 대한 측면이에요. 보시면 공감과 해석이라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위의 부분과 공감이라는 측면은 비슷하죠. 그런데 해석이 무엇이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몇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허점이 드러났을 때 공격성이 매우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살려주는 약간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있어 보이게 풀이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같이 어떠한 대화나 소통이나 스피치를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아는 부분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수업을 하다 질문을 했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 목표와 혹은 수업 내용과 다르는 이러이러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듣죠. 약간 이렇게, 아니면 끊어버릴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한이 쌓이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 자체는 해석 자체가 필요해요. 해석 자체가. 뭐냐면 상대가 갖고 있는 공감에 대한 측면,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내가 해석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학생이 말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이런 의미라는 건가요?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라고 확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전에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좋은 방식의 해석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모르는 지식이에요. 모르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필요성과 유용성입니다. 지식이 없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평소에 관심이나 흥미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대응할 때는 어떻게? 이 지금 내용, 내가 말할 내용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 자체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 방법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수업 발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와의 소통입니다. 학습자와의 소통이고 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이 측면이 글로 접근했을 때는 내가 가상의 대상자를 기반으로 해서 공용적인 측면만 갖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말로 할 때는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공통적인 측면에서 갖춰야 될 건 바로 이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측면이에요. 지식에 대한 측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전달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성과 유용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여러분 용어의 차이는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필요성이라는 건 나한테 지금 필요한가예요. 유용성은 추후에 나한테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동기부여랑 비슷한 겁니다. 어떠한 수업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 때는요,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인 설득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오프닝에서 다루는 수업 동기, 학습 동기에 대한 측면을 다룬다라고 말을 할 텐데요. 이 측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수업에서 하는 내용이 나한테 꼭 지금 현재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내용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하지만 앞으로 이걸 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전공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발표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닐 땐 필요해요. 반면에 회사에 갔을 때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이게 유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될 거예요. 그럼 역으로 가볼까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이게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동적이라도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러한 논리적 글쓰기나 말하기 수업 자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성을 확 느끼진 못하지만 앞으로 유용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수동적 참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수업 발표를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면접을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도 연애나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유용성도 못 느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지도 않고 유용성도 앞으로도 뭐 그닥 필요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업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듣고자 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억지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측면, 비참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여러분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수업 발표할 때 어떻게 진행하세요? 수업 어떤 주제 발표하실 때, 네, 저는 무슨 조의 누구입니다.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주구장창 그 내용에 대한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이걸 왜 해들어야 되는데?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다 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목적성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목적을 전달하는 게 매우 우선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을 듣게끔 하는 설득의 필요성.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한 측면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T의 목적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학습, 강연, 보고, 설득입니다. 학습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수업과 관련된 측면이죠. 지식 전달 및 학습이 목적이에요. 무언가를 배운다가 목적입니다. 근데 이 배운다가 목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학생이 배울 의지가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을 깔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갭이 생기죠. 왜 갭이 생기겠습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배울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배울 의지가 없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 그 의지에 대한 측면을 형성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PT 스타일이 바로 이런 학습입니다. 어떤 순차와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괄식 형태의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수업, 강의용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바로 이런 학습의 목적을 갖고 있는 PT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굳이 PT라는 걸 들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정도로 해당 부분을 자료로서만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부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학습 자료 혹은 책자로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단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강연입니다. 이 강연이라는 건 스토리 전달이 목적인 PT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방송에서 봤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강연식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테드라든가 세바시라든가 토크 콘서트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강연 형태가 되어 있죠. 이 PT는 우리가 흔히 인식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객이 명확하게 기존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습 PT에서의 주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PT는 파워포인트 그 화면이 주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보조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에서도 보통 보면 뭐 교수가 앞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습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에게 뭐 적거나 기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교수는 옆에서 그걸 읽거나 설명해 주는 방식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강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연 형태는요 뭐냐면 주가 접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주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가 되고 이 주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PT를 보면 어떤가요? 보면 이 사람들이 뒤에 화면을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얘기를 하고 그 할 얘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PT가 사용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무조건적으로 제 얘기는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례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강연형 형태의 PT입니다. 학습적 형태의 PT라도 이런 강연형 형태의 목적이라든가 스토리, 사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측면의 학습형 PT만 사용함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연형 PT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고형 PT입니다. 보고형 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추후 회사에 갔을 때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내용 정리 및 보고가 목적인 PT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나보다 전문가, 상사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의 주와 객은 무엇이냐? 여기서의 객이 없습니다. 보고형 PT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나는 뭘 하느냐?
그냥 나는 그걸 읽어주는 약간 알파고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자유도도 있긴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고 이 내용에 대한 습득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보다는 이 내용 정리 및 보고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신뢰도와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처에 대한 측면이요.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직관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상황에서 상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고형 PT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설명이랑도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보고서 제출할 때 옆에 가서 같이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보고서 자체만으로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화자가 없어도 내용이 이해가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나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설득이에요. 설득이라는 건 바로 행동 유도가 바로 PT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 유도.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이 PT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설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과 사회와 국가,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 혹은 변화에 대한 공감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참여 의지를 만들어가는 혹은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형태의 PT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네스코라든가 기아 대책본부처럼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세요. 당신의 어떠한 노력, 전화 한 번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런 후원회나 이런 쪽에서 이러한 설득형 PT가 많이 진행이 되죠. 후원금을 지원하는 혹은 후원금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책 관련해서 책 감상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고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설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영향력, 이 PT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발표 순간에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이후의 변화, 더 나은 형태의 변화까지도 유도하고 싶다. 그게 바로 이 설득 PT라는 측면입니다. PT 이후의 행동 변화 및 전이가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여기서는 학습이겠죠. 학습 PT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필승의 그러니까 필승이라는 건 뭐냐면 수업 발표든 아니면 어디서든 간에 상대에게 정말 큰 호감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PT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PT. 시작은 어떻게? 강연용 PT. 내용은 학습용 PT. 근거는 보고용 PT. 마무리는 설득용 PT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PT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업에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시작, 강연용 PT. 제가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얘기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프레젠테이션, 이 수업, 이 내용, 어떠한 학습을 함에 있어서의 목적성을 상대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었죠. 강연용 PT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이 내용을 듣기 전에 단순히 저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발표를 할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공감 요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 혹은 내용,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수업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 글쓰기가 왜 필요하죠?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필요하죠. 저도 이랬었습니다. 논리적 말하기가 왜 필요하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면접 때문에, 어필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필요하죠. 저도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목적을 주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게 바로 강연용 PT의 시작이자 스토리텔링을 같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학습용 PT죠.
학습. 내용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기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디자인적인 측면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폰트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제가 말하는 걸 다 줄이고 이걸 내용으로 다 설명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출력해서 보거나 아니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화면만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겠죠. 이것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 요소로서 적용하기 위해서 효과성을 가장 고려한 학습용 PT 자료를 만든 것이죠. 내용 구조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내가 이번에는 떨림을 극복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용 구조화를 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 내용 구조화를 위해서 그럼 어떤 순서로 이걸 안내해 나갈 것인가? 지식에 대한 응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걸 먼저 잡고 두 번째는 PT의 종류와 목적에 따른 접근 방식을 잡고 세 번째는 이걸 혼합, 병용하는 방법을 다루어 봐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왜? 최고의 전달 방법을 고려해서. 근거는 보고용 PT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출처의 명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출처가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 출처 표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쓰는 사례나 자료나 접근 방식이 어떠한 출처와 인용을 기반으로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드러날수록 교수가 선호할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런 보고용 PT로서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무리는 바로 설득용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해보셨으면, 배우셨으면, 적용하셨으면, 찾아보셨으면 지금부터 나가서 말하기 연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수업 발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교육학이나 유아교육학이나 다른 쪽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시작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과 그 논의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내용은 원래 하던 학습용 PT 방식으로 하게 되더라도 근거에 대한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 사례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이 PT야말로 이 강연용, 시작은 강연용 PT, 내용은 학습용 PT, 근거는 보고용 PT, 마무리는 설득용 PT로 넘어가는 이 최고의 PT의 구조를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만들어야 될 PT, 최고의 PT의 내용 구조화였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